공사비만 챙겨 도주하는 한인업자가 세크라멘토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한인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남가주로 도주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실수로 주차돼 있던 다른 사람의 차 문을 열었던 10대 소녀가 총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대 남성이 친구들의 사진을 가지고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 음란 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가짜 이미지 제작과 유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발렌시아 지역의 한 노숙자가 경찰 명령을 듣지 않고 달려들다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친구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잘 모르는 이성에게 접근해 금전을 요구하는 로맨스 스캠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어제 공사비만 챙겨 도주한 한인업자에 대한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용의자는 북가주에서 한인들에게 피해를 입힌 뒤 남가주 지역으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크라멘토에서 남편과 함께 부푼 가슴으로 식당 개업을 준비하던 정지연 씨. 인테리어 변경을 위해 한인 리모델링 업자 제임스 허, 한국명 허도 씨를 만나 2018년 12월 공사를 맡깁니다. 그런데 허 씨는 자재 비용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계속 돈을 요구했습니다. 공사 비용으로 뭐 조금씩 이거 하니까 달라 막 이래가지고 뭐 2만 5천 뭐 15,000 뭐 더 거의 해가지고 7만 8만 이 공사 비용을 가가지고 공사는 안 하고 도망갔잖아요. 돈 갖고. 이 사람이 지금 남가주에서 계속 또 활동을 하면서 또 사기 행각을. 피해자는 떼인 공사 비용 외에 공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 금액까지 생각하면 지금도 악몽이 떠오른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돈 갖고 튀는 바람에 다른 사람한테 또 10만 불을 줘서 마무리 작업을 그 사람이 또 했죠. 그리고 그 사이에 6개월을 렌트를 장사도 못하고 렌트만 17,000씩 또 냈죠. 그 사람한테 돈을 줬는데 이런 사람이 못 받았다고 우리한테 또 다 돈을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사기치고 글로 도망간 거예요. 세크라멘토 외에 렌초 팔레스 버디스와 부에나팍 등에도 한인 피해자가 있지만 모두 한인 업자를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한인들은 운이 없거나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돈을 받기도 어렵다고 느껴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릭서 씨는 한인 업자가 이런 점을 노려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놓으니까 다른 돈이 없어요. 빌릴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정 파탄납니다. 집은 제대로 팔지도 못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망가진 집을 어떻게 제대로 받겠어요. 그러면 이거 가정 파탄 나요. 이거 막아야 돼요. KBS 아메리카는 내일 한인 피해자들이 찾은 한인 업자의 자료를 공개하고 공사 시 주의점을 보도합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차문을 열었던 10대 소녀가 갑자기 총격을 받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녀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피해자들은 학교에서 치어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10대 소녀 4명으로 확인됐는데 이들은 마켓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연습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마켓 주차장에 돌아온 소녀들은 각자 주차장에 세워둔 차로 돌아갔습니다. 이 중 한 소녀는 자신의 차라고 생각한 차의 문을 열었는데 차 안에는 모르는 남성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차에서 내려 10대 소녀들에게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 한 소녀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중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소녀는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상을 입은 소녀는 남자가 조수석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사과하려는 순간 총격이 이루어졌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실수로 타인의 차에 손을 댄 건 사실이지만 총격으로 이어지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소녀들에게 총격을 가한 올해 25살의 남성 페드로 텔로 로드리게스 주니어를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3급 중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월마트 직원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하던 용의자가 차량으로 10대 학생들을 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어제 오후 2시 40분쯤 사우저녹스 레이크 캐년 로드에서 발생했습니다. 월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에게 부상을 입힌 남성 용의자가 도주하며 차량 전복 사고를 일으킨 겁니다. 스미밸리 경찰국은 사고가 발생해 15세 남학생이 사망했고 15세와 16세 여학생은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흉기에 찔린 월마트 직원의 상태는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는 올해 24살의 오스틴 에이스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용의자가 퇴원한 뒤 살인과 폭행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학교를 다녔던 동창들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AI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TV 강정민 기자입니다. 뉴욕 롱아일랜드에 거주 중인 22세 남성이 12명 이상의 미성년 여학생의 이미지를 가짜로 조작해 외설적인 사진을 만들고 이를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해온 혐의로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롱아일랜드 시포드에 거주 중인 22세 패트릭 캐리는 중고등학교 때 알았던 동창이나 또래 여학생 최소 12명의 얼굴을 음란 이미지와 조작해 딥페이크하는 방식으로 음란 사이트에 업로드했습니다. 캐리는 롱아일랜드 레비타운에서 중고등학교를 함께 다니던 여학생들의 얼굴을 복사해 음란 영상이나 사진을 조작하는 식으로 허위 정보를 만들었으며 이런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해당 여학생의 이름 및 주소, 전화번호까지 함께 음란 사이트에 게시해 피해자들이 괴롭힘과 위협에 시달리도록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앤 도넬리 나소 카운티 지방검사는 범죄자 캐리가 여학생들의 이미지를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확보했으며 대부분의 이미지는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이들이 중고등학생 때 찍은 사진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도넬리 검사는 아직까지 뉴욕주에 딥페이크와 관련된 형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급증하는 가짜 이미지 유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무고한 시민들을 피해자로 몰고 가는 가짜 이미지 유포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따라 캐리가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최대 7년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 여성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도 선고받았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어제 뉴욕 맨해튼 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이 꼭대기층에 너무 많은 차를 올린 데다 건물 자체가 낡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의 예비조사 결과 주차장 맨 위층에 세워진 차량의 무게가 과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영상을 보면 다수의 SUV가 추락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주차장의 인허가 자료를 보면 붕괴 위험 때문에 건물 꼭대기층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승용차의 주차만 허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1925년 완공돼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특별한 개보수 작업을 하지 않은 점도 사고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여러 차례 안전규정을 위반해 시정명령이 내려졌지만 건물주는 벌금만 내고 별도의 개보수 작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명령을 어기고 달려들던 노숙자가 경찰의 총격에 사망했습니다. 박시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렌시아의 한 쇼핑몰에 노숙자가 침입해 손님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노숙자와 실랑이를 벌입니다. 여성 경관은 노숙자를 잘 타일러 돌려보내려고 하지만 노숙자는 경관의 말을 듣지 않고 공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남성은 계속해서 다가오고 여성 경관은 뒷걸음질치며 계속해서 총을 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총을 맞고도 다가오는 남성에게 경찰은 한 발 더 총을 쏘고 노숙자는 결국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LA 카운티 소속의 여경관은 최근 통과된 주법 AB 1506에 따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AB 1506은 비무장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하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이 사건의 처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가주의 홈디포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들킨 커플이 직원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2시 15분 플레젠트 내 위치한 홈디포 매장에서 전기 제품을 훔치려던 커플이 직원에게 들키자 권총을 꺼내 발사했고 총상을 입은 직원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숨진 남성은 26세의 블레이크 모스로 이 매장에서 손실 방지를 담당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총격을 가한 용의자는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32세 넵스와 31세 길로이로 밝혀졌으며 경찰이 이들을 추격할 당시 길로이의 차에는 2살 배기 아이가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모르는 분들의 친구 요청 받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잘 모르는 이성에게 접근해 금전을 요구하는 로맨스 스캠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뽐내거나 군복을 입은 사진을 내걸고 온라인상에서 친구 요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친구를 수락하면 SNS 메신저를 통해 접근하고 사는 곳과 직업 등을 묻습니다. 며칠간 대화를 이어가며 친분을 쌓은 뒤에는 급한 일이 생겼다며 금전을 요구합니다. 이들은 타인의 사진을 도용해 이성의 마음을 사로잡은 뒤 돈을 갈취하는 것이 목적인 로맨스 스캠 사기범들입니다. 온라인 앱 기반의 소셜미디어나 데이팅 앱이 활성화되며 이 같은 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터넷 정보업체 소셜 캐피쉬는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피해 규모는 모두 13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1억 4,500만 달러에 불과하던 피해액이 4년 사이 무려 9배나 늘어난 겁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멋진 사진이나 신뢰할 만한 직업을 내세워 접근하는 사람의 친구 요청에 대응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대면한 적이 없는 친구의 금전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수락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온라인 스캠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캘리포니아주로 피해액은 1억 5,810만 달러에 달합니다. 당초 어제 마감이 예정됐던 개인 세금 보고 기한이 10월까지 연기됐지만 가능한 빨리 세금 보고를 마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윤범수 기자가 올해 세금 보고 유의사항을 알아봤습니다. 6개월 연장된 2022 세금 보고. 주 전역에 몰아닥친 겨울 폭풍의 피해가 커지면서 캘리포니아의 경우 58개 카운티 중 51개 카운티 지역 납세자들의 세금 보고 마감일이 자동으로 10월 16일로 연장됐습니다. 개인과 법인, IRA 은퇴연금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절세 혜택으로 개인 은퇴연금을 드세요. 그것도 연장을 같이 해줬어요. 5월 15일, 그것도 10월 16일까지도 만일에 IRA를 들면 절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시죠. 그러나 임페리얼 카운티나 컨 카운티 등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 7개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이라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세금 보고를 마쳐야 합니다. 또 기한이 연장됐다 해도 본인이 환급 대상이 아닌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 분기별로 분할 예납하는 추정 납세금의 경우 지난해 납 부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미납했다면 올해 세금 보고에서 여전히 벌금이나 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또 올해 추정 납세금 역시 10월까지 미뤄둘 경우 이자가 붙거나 한꺼번에 내야 해 부담일 수 있습니다. 페널티를 안 낸다는 것을 클리어하게 말씀드리면 2023년에 예납을 이제 4월에 하고 6월에 하고 9월에 하잖아요. 이거는 연장이 돼서 그때는 페널티를 웨이브해 줄 수 있다. 가 우리 많은 납세자들이 혼란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전문가들은 10월까지 세금 보고를 미룰 경우 각종 자료 분실 위험이 있고 급하게 마치고 나면 올 회계연도 기준 내년 세금 보고가 또다시 코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가급적 5월 또는 올 상반기에 세금 보고를 마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애널리티카 스캔들 소송 합의금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애널리티카 스캔들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페이스북 사용자 8,700만 명의 데이터를 수집해 정치 광고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당시 피해자들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페이스북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는데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가 7억 2,500만 달러 지급에 합의하고 법원이 지난달 이를 예비 승인한 데 따라 합의금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합의금 청구 대상자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2022년 12월 사이 계정을 유지해온 국내 사용자입니다. 신청 마감은 오는 8월 25일까지입니다.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력한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목동 별자리에 가장 큰 별 이름을 딴 아르크투루스라는 이름을 가진 XBB.1.16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로 최근 미국과 영국, 호주에 이어 중국과 홍콩 등 30개 국가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변이는 감염 시 결막염 증상을 동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신종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20-30% 정도 강하고 코로나19 항체에 강한 저항력이 있어 머지않아 전 세계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는 기존 오미크론 변이인 XBB.1.5가 지배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의 수입과 세금 납부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내외가 지난해 벌어들인 수입이 57만 9,514달러, 한화로 약 7억 6,409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세금 신고서를 통해 밝혀진 바이든 대통령 내외의 세금 납부 내역을 보면 13만 7,658달러를 유효 연방소득세로 납부했음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소득의 23.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연소득의 3.5%에 해당하는 2만 180달러는 경찰 노동조합을 포함한 20개 자선단체 기부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머지 수입은 투자, 연금, 연금보험, 퇴직 계좌 및 미정부 은퇴연금 배분 등으로 사용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수당으로 연봉 40만 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는 노던 버지니아 전문대에서 영어 강의를 하며 8만 2,335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수익은 취임 첫 해인 2021년 기록했던 61만 702달러 수입 대비 작년 한 해 3만 1,188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캐멀라 해리스 부통령 내외 연소득은 45만 6,918달러로 이 중 20.5%에 해당하는 9만 3,570달러를 연방소득세로 납부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상원이 지급하는 부총리 급여는 21만 9,171달러이며 해리스 부통령의 자서전 수입은 6만 2,870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지타운대 법률센터에서 근무하는 해리스 부통령의 배우자 연봉은 16만 9,665달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리스 내외는 연소득의 5%에 해당하는 2만 3,000달러를 자선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량 학살이 벌어지면 인도적 지원만 고집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보도에 신지혜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대규모 민간인 공격이나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 상황이 있다면 인도적,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긴 어려울 것이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대통령실은 그러나 당장 지원한다는 뜻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를 전제한 답변으로 이 시점까지 정부 원칙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최악의 상황에선 개입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혀 앞으로 변화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에 동참하라는 미국 등 서방의 직간접적 압박에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서 조건부 지원 입장을 밝힌 거로 보입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에 성의를 보이고 이를 지렛대 삼아 추가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계산도 있는 거로 예상됩니다. 또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인도적 지원으로만 제한한다면 재건 과정에 한국 기업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중 갈등의 상징인 타이완 해협 위기에 대해서도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이라며 중국을 간접적으로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는데 타이완 해협 평화와 안정을 강조했던 과거보다 선명한 입장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이 무기 공급의 시작은 전쟁 개입을 간접적으로 뜻한다고 한 데 대해서는 러시아의 언급은 가정적 상황에 대한 것이라며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한국의 기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 언급과 관련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윤 대통령 언급에 대한 한국 언론들의 서면 질의에 한미 양측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철통 같은 동맹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동시에 150만 발이 넘는 155mm 포탄 등이 포함된 3억 2,500만 달러, 우리 돈 4,300억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14,000발가량인 미국 내 155mm 포탄의 월별 생산량은 연말까지 24,000발로 늘리고 앞으로 5년 안에 최대 3배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Are we ramping up? As you heard earlier, we did have an order modification that was just received. I have not seen the order modification. It has increased our. 문제는 미국 내 증산 수준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포탄 수요가 훨씬 크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 미 국방부가 확인을 거부한 유출 추정 문건에선 우크라이나 군이 날마다 2,700발 넘는 155mm 포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hose are generally not open to the public, but I do know that there have been concerns about running out of different kinds of ammunition.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군은 조만간 러시아에 대한 대대적 반격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탄 수요가 추가로 늘어날 거란 관측 속에 바이든 정부가 우방들의 무기 지원을 더욱 독려할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